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정신질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강박장애, 방화벽, 도벽, 모발뽑기장애, 피부뜯기장애, 틱장애, 우울장애 이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강박장애부터 피부뜯기장애까지는 서로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질환인데 질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박사고는 부적절한 생각, 충동, 이미지로 인해서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와 이것을 무시하려고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시도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박행동은 그런 강박사고가 행동화되는 겁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불안, 고통을 제거하는 이런 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사고라 그러면은 손이 더러워질 것 같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강박사고가 되고 그게 손 씻는 행동으로 나타나면 강박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박사고는 주로 오염과 관련된 거 또는 성적인 내용, 숫자, 어떤 특정한 숫자 지속적으로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아주 가벼운 정도의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흔히 경험하는 건데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지속이 돼서 전체 그 적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강박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률은 1.1에서 1.8% 정도 되는데 성인기에는 여자가 많이 나타나지만 아동기에는 남아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평균 발병 연령이 대개 한 19.5세 정도 되고 한 25% 정도는 14세 전후에서 발병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어른에 비해서는 자기 증상에 대한 저항이 적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어린아이들한테서는 좀 적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소아에서 발병이 되면은 만성적으로 유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는 개인에 따라서 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가족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화벽입니다.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지르는 겁니다. 1회 이상 고의로 방화를 하는 경우. 근데 그 불을 지르기 전에는 긴장 상태,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 또는 불과 관련된 상황에 환상이 있거나 흥미가 있거나 호기심, 불과 관련된 용품, 그 결과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방화 시에는 또는 방화 후에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불안감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고 특별히 금전적인 이득이나 다른 목적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는 건 불 지르는 행동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불안하고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이나 흥분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이런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아동시, 기치료 시에는 예후가 비교적 좋고 또 아동기에는 비교적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품행장애나 이런 것과 동반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벽인데요. 이것도 그 불 지르는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기전입니다. 훔치고 싶은 충동 조절의 실패. 두 번째는 훔치기 직전에 긴장감이 증가되는 경우. 세 번째는 훔치는 동안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네 번째는 분노나 어떤 복수심의 표현이 아니다. 기준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훔치는 행동 자체가 목적입니다. 어떤 금품을 얻거나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머니를 보면은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그런 행동을 병적 도벽이죠. 그죠? 도벽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 여자에서 더 흥하고 특히 여자인 경우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경도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우울감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행동치료, 정신치료, 약물치료 개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치료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모발 뽑기 장애인데요. 용어로 좀 복잡하죠. 트리코틸로매니아 그러지만 뭐 다른 말로는 헤어 풀링 디스오더, 머리를 뽑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머리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아이들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발 뽑기, 그다음에 모발 뽑기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도 하고 그렇지만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죠.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 고통,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충동 조절이 머리를 뽑겠다고 하는 그런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죠. 유병률은 성인인 경우 한 1, 2%인데 여자가 많고 소아에서는 비교적 그렇게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비슷하게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도에 외래 환자가 4,689명인데 그중에 10명 정도였으니까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인은 스트레스, 모자관계 이상, 최근에 어떤 상실을 경험했거나 우울증, 일부는 뇌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은 체계적인 연구가 그렇게 아동들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이 치료도 역시 약물, 인지행동, 정신치료, 놀이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뜯기 장애입니다. 엑스코리에이션 디스오더 이런 거죠. 피부를 자꾸 뜯는 겁니다. 아까는 머리를 자꾸 뽑는 경우고 이번에는 피부를 뜯는 그런 거죠. 반복적인 피부 뜯기, 피부 뜯기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또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동반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인에서는 약 1.4% 정도 여자가 좀 많고 소아에서도 그냥 드물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역학조사는 아직까지 외국서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춘기 소아에서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 또는 권위주의적 부모에 대한 반응,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부부 갈등, 또 이 경우는 특별한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자극제죠. 중추신경 자극제인데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암페타민이라는 약은 아직 판매가 허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또 놀이치료 등등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틱장애인데요. 틱이란 갑작스러운 빠른 반복적인 리듬을 갖지 않는 상동적인 근육의 움직임 또는 소리냄.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흔한 건 눈 깜빡거림입니다. 눈을 다 깜빡거리긴 하는데 이제 계속 정상적인 경우를 벗어나서 계속 깜빡거리는 경우죠. 아이 블링킹 이런 경우고 크게는 근육틱과 음성틱으로 나누는데 근육틱에는 단순형, 복합형이 있고 음성틱에도 단순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근육틱은 단순형의 경우는 대개 뭐 눈 깜빡거림이라든지 코를 찡긋거린다든지 뭐 고개를 흔든다든지 이런 건데 근육이 대개 한 개 정도가 또 포함된 경우고 복합형은 이제 여러 개의 근육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제 머리를 만지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될 수가 있죠. 음성틱은 단순형은 킁킁거리는 소리, 되게 괜히 특별한 이유도 없이 킁킁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단순형이고 복합형인 경우에는 구로 나타나거나 말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죠. 또 드물게는 욕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 욕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음성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들은 불수의적이다. 자기의 의도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자기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강도의 변화가 심하다.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도가 아주 심하고 일시적으로는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1, 2분 정도 그 이상은 버티질 못합니다. 곁에서 그 틱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억제할 수가 있지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잘 때는 전혀 틱 증상이 없습니다. 수면 중에는 없어지고 틱 장애가 조금 조용해졌다가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시 악화되는 이런 경우. 대개 이제 학령기 아이들은 시험 때가 되면
많이 악화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위치가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초기에는 눈 깜빡거림 이런 걸로 나타났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코 찡긋거리는 걸로 나타났다가 그게 없어지면 뭐 이마를 찡긋거린다든지 그게 없어지면 또 고개를 흔든다거나 또 없어지면 어깨를 들썩거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치가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다른 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부학적인 위치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틱장애는 세 가지입니다. 뚜레 증후군하고 만성 틱장애하고 일과성 틱장애 이 세 개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뚜레 증후, 뚜렛은 이제 뚜렛이란 사람이 처음 보고를 해서 뚜레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발성의 근육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틱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틱에는 근육틱과 음성틱이 있는데 뚜레 증후군인 경우에는 근육틱도 나타나고 음성틱도 나타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지속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지속 기간이 되고 또 1년 기간 동안 틱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능적인 장애가 있고 발병 연령은 18세 이전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중추신경 흥분제나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뚜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뚜레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붙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1885년도에 프랑스의 길레스 드라 뚜레라는 사람이 처음 보고를 했고요. 유병률은 뚜레 장애인 경우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틱장애는 2 내지 4%, 일과성 틱장애는 5 내지 18% 정도가 됩니다. 대개 나타나는 나이는 만 7세 전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대개는 이제 처음에는 근육틱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음성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틱이 나타나는 시기는 근육틱보다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 질환도 역시 남아에서 여아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흔히 나타납니다. 역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2005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남자아이가 5.88%, 여자아이가 2.06%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1, 3학년,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쭉 학년별로 봤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나타나서 일부 아이는 좋아지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이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임신 또는 분만 전후에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많고 저산소증, 미수가 또는 심한 구토, 스트레스 감염과 관련된 틱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화학적인 요인으로는 도파민계가 가장 깊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뇌에 특별한 뇌의 부분에 병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상 증상들은 아주 자극과민성, 주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깜빡거림이나 얼굴 찡그림 이런 게 나타나고요. 세팔로코달 프로그레션이라고 한 건 나타나는 순서가 머리에서 발 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적인 위치가 자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타났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어깨 쪽으로 나타나고 배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발로 나타나고 발을 툭툭 차고 다니는 이런 행동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강박 증상이 또 흔히 동반되기도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 또는 학습장애, 수면장애, 야뇨증 이런 그 임상적인 특징도 있고 다른 질환과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과를 많이 밟습니다. 단순 근육틱에서 복합 근육틱으로 이행이 되기도 하고요. 8 내지 12세에서 증상이 이제 가장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걸쳐서는 일부에서는 호전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20대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성인까지 지속될 위험성이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증이나 강박증 뭐 이런 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약물 종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빌리파이라는 약이 오츠카에서 지금 제조되고 있는 약인데 이 틱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는 오츠카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제가 시행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빌리파이를 틱 아동들에 대해서 적용한 세계 최초의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수정 치료, 자가평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틱에 대해서 이제 일기를 써보도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신치료,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신치료, 가족치료도 같이. 가족 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한 아동이 있는데 계속 어디 한 구석에서 소리를 낸다거나 그죠? 이러면은 가족 전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틱 증상 때문에 같이 뭐 어디 음악회를 간다거나 가족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도 같이 동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 이런 건데요. 이건 아까 제가 그 뚜렛 디소드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근육 틱과 음성 틱이 함께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뚜렛 디소더입니다. 근데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에서는 근육 틱이나 음성 틱 둘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예요. 근육 틱만 나타나거나 음성 틱만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기간은 역시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동반이 되고 발병 연령이 18세 이전, 뭐 중추신경 흥분제나 내과적인 질환은 배제돼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아까 뚜렛 디소더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틱 종류는 근육 틱이나 음성 틱 중 하나만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일과성 틱 장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틱은 근육 틱 또는 음성 틱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개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기간이 4주 이상 1년 이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뚜렛 디소더나 만성 틱 장애는 1년 이상이었죠. 1년 이상인데 일과성 틱 장애인 경우는 1년 이내, 1년 이내가 일과성입니다. 그리고 4주 이상.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많은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틱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낸다거나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그런 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4주 이상은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2, 3주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나타나서 4주가 이상이 지속이 되면 일단 장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성이란 말은 4주 이상 1년 이내를 뜻하는 겁니다. 다른 기능장애나 발병연령은 다른 질환들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크게 세 종으로 나누지만 근육틱이나 음성틱 중에 하나만 나타나냐 두 개만 나타나냐 기간이 1년 이상이냐 1년 이내냐 여기에 따라서 뚜렛 디소더, 만성 틱장애, 일과성 틱장애가 구별이 됩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건 혹시 이제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아닌지 잘 관찰하셔야 되고 또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한 스트레스죠.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야단을 치거나 그러신 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나 이런 건 강조하시지 말고 틱 자체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동 자신으로 하여금 틱 일기를 써보도록 하는 거죠. 매일 자기가 언제 무슨 틱을 하고 종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단 관찰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일단 이제 치료는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질환의 마지막 질환인데요. 우울장애입니다. 근데 이게 소화기 우울증은 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아동들한테서는 우울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특정한 어떤 학설에 의해 가지고 아동들한테서는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건 1980년입니다. 1980년에 체계적인 진단 체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소화기에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 에피소드 전체적인 진단 기준은 어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기분. 그렇지만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이리터블한 쉽게 이렇게 예민해지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관심을 잃고 또 체중이 감소될 수도 있고 또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동인 경우에는 예상되는 체중의 증가, 나이에 따라서 증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지나치게 많이 잘 수도 있고요. 또 사이코모터 에지테이션, 정신운동 흥분 상태 또는 정신운동 지연 상태, 생각이나 움직임이 아주 떨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피로감,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 죄의식,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집중력의 장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이런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주요 우울 에피소드라는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속 우울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분 부전증이라는 이런 말도 쓰는데 적어도 2년 이상 아주 우울한 상태가 2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상태인데 소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지속 우울 장애라는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식사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기력감이 떨어지거나 또는 피로감, 자존심 저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우유부단한 절망감 이런 증상 6개 중에서 2개 이상이 어른인 경우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소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지속 우울장애, 만성적으로 우울한 상태, 아주 심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를 기분 부전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역학을 보면 주요 우울증의 경우에는 학령 전기는 0.3%, 소화기 2.0, 청소년기 2.5, 5.0.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죠. 기분 부전증도 소화기,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2.5%에서 3.3% 정도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는 2005년도에 제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주요 우울증의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쭉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0.11%에서 고등학생이 2.12%, 기분 부전증은 0.3%에서 0.79%까지 조금씩 늘어나는 일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원인은 이제 첫 번째는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부모가 우울증의 경우에 아동들에서 우울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한쪽 부모가 우울증의 경우에는 2배, 양쪽 부모가 우울증의 경우에는 4배 정도 일반 아동들보다 많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족 요인들, 가정 불화, 아동 학대, 어머니 우울증, 또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요인들, 신경 내분계 이상이 있거나 수면 이상이 있거나 뇌 이상 속에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아동들한테서는 우울증이 없다는 이런 이론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1세 된 유아에서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사실 이런 보고는 1946년도에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보고된 게 있었거든요. 의존성 우울증이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 아이가 위축이 되고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주위에 대한 반응도 아주 줄어들고 이렇게 나타난 경우를 이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이 의존성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케이스 리포트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쭉 무시되다가 1980년에 와서 이 사람이 이런 보고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걸음마기인 경우는 우울증은 아주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걸음마기는 이제 아이들이 말도 하기 시작을 하고 행동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이러해서 이제 발달학적인 특성상 걸음마기에는 우울증이 아주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호는 후기 아동기에 이르러서는 6세 내지 8세에는 인지적인 요소는 동반되지 않는다. 우울감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인지적인 요소는 동반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나이가 들어가면 혹시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는다는 거죠. 8세에서 10세가 되면 자존감 떨어지고 자기 질책 그러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는 없다. 이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증상도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자살, 죽음에 대한 개념도 한 7, 8세, 10세 정도는 돼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울증이 있더라도 자살 시도나 자살 생각 같은 건 나타나지 않죠. 그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사고, 이건 시간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인지적인 발달이 일어나니까 미래에 대한 비관적 사고, 반사회적 행동,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특성이 우울증에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술, 약물, 남용 이런 게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장애나 행동장애, 약물, 남용, 적응장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질환들이 우울증하고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심리적인 그런 문제 연결되면 놀이 치료를 하고 인지행동 치료, 우울증에서 많이 했던 치료들이죠. 가족 치료, 약물 치료. 아동들한테서도 약물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혹시 이제 부모님 스스로의 태도에 대한 반성, 편애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또 아동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흔히 우울증 아동들이 부부 갈등이 많은 경우 또 부부 싸움이 아동들 앞에서 노출된 이런 경우에 우울해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에서는 부부 싸움이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까지는 하질 않죠. 우울해지는데 그 나이가 들면은 혹시 부모님들 저렇게 다투시는 게 자기 문제로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늘리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같이 운동을 하고 이제는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동들한테서 흔히 식사 상태, 수면 상태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잠도 못 자는 아이도 있고 또 과다 수면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상태,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또는 바깥에 나가서 다른 또래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세 이후의 아동들한테서는 자살 생각이 있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반드시 노트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로 한다거나 노트를 남긴다거나 이런 게 하니까 이런 게 이제 나타나면 상당히 심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잘 안 되면은 이제 치료를 전문가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박장애, 그다음에 이제 강박장애와 관련된 질환들, 틱장애 그리고 우울장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불안장애나 학습장애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